모두 즐길 준비됐어. 자, 함께 가자. 조명이 날 감싸면 세상이 반짝여. 수천 개의 목소리 내 이름 불러줘.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은 걸. 웃음 지어 손 흔들어 모두와 함께 있어. 하지만 가끔 숨이 가빠와 너의 모습이 흐려져만 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근데도 괜찮아. 지금 네가 있잖아. 빛나는 이 무대 위에서 너를 찾을 수 있을까. 끝나지 않을 멜로디로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 흐려진 너의 얼굴도 느낄 수 있어.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네가 여기 있는 것 같아. 함께 웃던 사진 어디 갔을까. 네가 좋아하던 방랑자는 깔끔한 도시를 걸었다. 홀로그램 광고가 거리를 밝혔다. 살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났다. 기억도, 감정도, 타인의 삶도. 누구도 자신의 오늘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두꺼운 고글을 쓰고 타인의 기억을 보고 있었다. 1인칭 시점으로 뇌내에 재생되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몇 분 동안 그들은 기억 속에 다른 이의 삶을 살았다. 인기 기억 순위 1위 유명 아이돌 콘서트 직관, 2위 전용기를 몰고 떠난 해외 여행, 3위 미녀들과의 선상 파티. 사람들은 위를 보며 살았다. 더 화려한 삶, 더 특별한 순간에. 어서 오세요. 기억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 방문인가요? 20번째요. 많이 팔았군요. 이번에도 기억을 파실 건가요? 엄마랑 밥 먹던 날이요. 특별한 날인가요? 생일? 여행? 아니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준 날. 전에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일상 기억은 가격이 낮습니다. 보통 특별한 기억만 잘 팔려서요. 괜찮아요. Extraction started. 3, 2, 1. 화면에 기억이 보였다. 엄마가 김치찌개를 놓는다. 따뜻한 밥, 소년의 웃음, 평범한 하루. 그 기억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었다. 추출이 끝났다. 소년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소년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방금 무슨 기억을 팔았나요?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추출했거든요. 방금 무슨 기억을 팔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팔았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팔긴 판 것 같아요. 이미 20번 팔았어요. 처음엔 왜 팔았는지 기억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요. 소년은 담담히 말했다. 감정도 후회도 없었다. 그 감정들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저 사람 혹시 맞아? 설마 여성이 키오스크를 조작했다. 방금 업로드된 기억이 보였다. 제목, 알 수 없음, 판매자, 익명, 내용, 가족 식사, 가격 500원.
이 기억 구매할게요. 재생이 시작되었다. 1인칭 시점. 소년의 눈으로 보는 세상. 식탁. 김치찌개. 따뜻한 밥. 많이 먹으렴. 아유, 잘 먹네. 엄마. 그녀는 울었다. 타인의 기억 속 엄마를. 자신의 엄마가 아닌 모르는 아이의 엄마를. 이 기억 누가 팔았나요? 방금 나간 소년입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어디로 갔죠? 휴식실에 있을 겁니다. 기억을 추출하면 피곤해져서 거기서 잠시 쉬거든요. 그랬죠.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방금 판 기억, 엄마랑 밥 먹던 날이었어요. 제가요? 기억 안 나요? 네, 이미 추출했거든요. 왜 팔았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돈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엄마랑 밥 먹는 기억이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특별했어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주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그랬구나. 이젠 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도 예전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다 팔았어요. 왜요? 연습생 때 돈이 필요해서. 행복한 기억이 그나마 제일 비쌌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팔았어요. 그럼 이젠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얼굴도, 엄마 목소리도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녀의 금색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6개월. 의사가 그랬어요. 남은 시간 동안 엄마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타인의 기억을 사고 있어요. 내 기억이 아닌 남의 엄마 기억을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기억을 판 소년과 기억을 사는 아이돌. 둘 다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팔지 마요. 알고 있겠지만 한 번 추출하면 진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나처럼 타인의 기억으로 살지 마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엄마 약값이요. 그래도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엔 후회해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게 돼요. 지금은 엄마랑 남은 시간을 더 좋은 추억을 쌓아요. 계속.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잠깐이라도 엄마를 느꼈어요. 그녀는 떠났다. 작은 소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하지만 왜 고맙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다. 소녀는 기억 추출 후유증인가 생각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제 집에 가봐요. 엄마가 기다리실 거예요. 네. 소녀는 집으로 향했다. 방랑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작고 텅 비고 외로운 뒷모습을. 소녀는 문 앞에 섰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았다. 왔어? 배고프지?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여기 엄마 약 사왔어요. 오늘 뭐 먹어요? 김치찌개.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랬나요? 어제도 먹었는데 벌써 잊었어? 네. 이게 특별한 거였나? 왜 아무 느낌도 안 들지? 소녀는 식탁을 벗다. 김치찌개, 따뜻한 밥, 엄마의 목소리. 분명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순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팔릴 기억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소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맛있어. 화려한 무대를 꿈꾸고 완벽한 순간을 갈망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산다. 하지만 끝이 보일 때 비로소 알게 된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신이 보낸 오늘도 누군가에겐 갈망했던 행복이다.
세상 어딘가엔 당신의 평범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추억을 팔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게 가장 그리울 줄도 모른 채.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방랑자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집이라고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 앞에서 소녀처럼 뛰놀고 있었다. 방랑자가 다가서자 아내가 먼저 달려와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정원의 꽃이 정말 이쁘네요.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요. 이 마을은 손님이 드물어서 묵으실 곳이 없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저녁도 드시고 하룻밤 묵고 가시죠. 방랑자가 고맙다며 자리를 잡으려는 사이 아내가 다시 달려와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죠? 방랑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다시 인사를 건넸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방랑자에게 아내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 어린 소녀처럼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매일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주며 하루를 보낸다고. 그날 오후 남편은 둘이 처음 만났던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풀밭에 앉아 꽃을 만지작거리며 댔고 있었다. 그때 이 사람이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저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제가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다. 볼이 살짝 붉어진 것도 같았다. 그때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아쿠. 풀밭에 넘어지며 꽃을 떨어뜨렸다. 남편이 웃으며 달려가 일으켜 세웠다. 우리 이쁜이 또 넘어졌구나. 손잡아 일으켜줄게. 저녁이 되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주었다. 아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먹다가 몇 번 흘리기도 했다. 남편이 수건으로 닦아주며 웃었다. 그러다 문득 방랑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아내와 첫 만남이었나요?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맞다. 그때 이 사람이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저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제가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방랑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아내는 숟가락을 받아먹으면서 소녀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사과 먹고 싶어요. 집 앞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줘요. 우리 이쁜이 사과 먹고 싶구나. 그래.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방랑자는 문득 떠올렸다. 정원에 만발한 꽃밭 외에는 사과나무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흘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밥을 먹었다. 잠시 후 아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은 사과나무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들켰네요. 아내가 작게 웃었다. 남편분이십니까? 아내분이 아니라? 네, 벌써 꽤 됐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고요. 기억이 조금씩 구멍이 생겨요. 어제 일, 오늘 일, 점점 더. 그래서 당신이... 제가 먼저 잃어버리는 척을 하면 그이가 저한테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같이 갔던 곳들, 서로 사랑했던 이야기들. 매일 저한테 들려주면서 그이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이상한가요? 아니요. 밖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녀의 얼굴로 돌아갔다. 미안.
생각해보니깐 우리 집 사과나무가 없었나 봐. 내일 시장에서 사다 줄게. 에이, 아쉽다. 남편이 웃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방랑자는 길을 나섰다. 부부가 나란히 문 앞에 서서 배웅을 했다. 아내가 소녀처럼 세차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 그럼 안녕히 지내시길. 방랑자가 몇 걸음 걷다 돌아보았다. 남편은 먼저 들어간 듯 보였다. 아내는 세차게 흔들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그의 여행길에 안녕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멀쩡하면서도 먼저 잃어버린 척한 사람이 있었다. 기억해주면서도 자신이 기억받는 줄 몰랐던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누가 환자이고 누가 보호자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한때는 도시였을 것이다. 무너진 건물들, 녹슨 기계들, 끊어진 도로.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잔해가 환무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방랑자는 걷다가 건물 잔해에 박힌 전자시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깜빡이는 숫자. 2157년 3월 24일. 시계는 아직 살아있었다. 문명이 멈춘 세계에서 혼자. 조금 더 걷던 방랑자는 거대한 선전 포스터를 발견했다. 바래고 찢겼지만 선명한 여성의 얼굴.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SMG를 들고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소녀의 얼굴. 포스터에 문구가 적혀 있었다. 꽃무릇 핀 고향의 소녀이자 인류의 영웅을 기억하라. 2040, 2057. 계속 길을 걷던 방랑자는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쓰러진 안드로이드 병사를 발견했다. 포스터 속 얼굴과 닮은 소녀. 방랑자의 시선이 잠깐 허벅지 홀스터에 달린 키링에 머물렀다. 인간이면 방주로 돌아가세요. 지상은 위험합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전투 가능 수준입니다. 이동하죠. 방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녀의 몸은 격렬한 전투의 잔향으로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다. 방랑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따라 걸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인 그녀를 기반으로 우리는 전투를 위해 설계됐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인류를 위해 싸우죠. 계속 싸우는 건 지치지 않나요?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없어요. 전투 병기에게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그녀는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잔해 사이에서 피어난 꽃무릇 한 송이. 전투병기에게 입력된 데이터 어디에도 꽃을 만지라는 명령은 없었음에도. 계속 이동하죠. 100년. 그 얼굴이 이 세계를 지키기 시작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녀와 방랑자 앞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보였다. 방랑자가 의아해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외계 생명체 침공 이전 인류가 식물을 재배하던 시설입니다.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듯 보이는군요.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재배시설을 가동하는 태블릿을 주워들었다. 배터리가 나가 전원은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일격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레이저가 첨탑 옆 잔해를 강타했고 안드로이드는 반사적으로 방랑자를 감쌌다. 숨으세요. 외계 생명체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한 무기 상자에서 소총을 꺼내들었다. 망설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부족해지는 탄약과 끝없는 적을 가늠했듯 그녀는 주저없이 방금 주운 단말기 태블릿을 꺼내 연결 케이블을 자신의 몸에 꽂았다. 자신의 배터리를 조용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벽 뒤에서 숨어있는 방랑자에게 안심하란 듯 작게 웃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녀는 부팅된 태블릿을 손에 쥐고 외계인 떼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마지막 한 발을 담아. 그리드 델타 폭스트롯 3 아홉. 인공태양열 최대 출력 조사 요청 바람. 경고, 요청 좌표 사용자 위치 일치, 데인저 클로저, 해당 좌표에서 벗어나십시오. 상관없다. 최대 출력 조사 실행 바람. 알겠습니다. 인공태양열 조사 장치 리미트 해제. 발사 카운트다운 3, 2, 1. 조사. 인류를 위해. 하늘이 찢어지듯 백색 광선이 내리꽂혔다. 그녀를 중심으로. 하얀 빛은 그녀를 중심으로 더 넓게 퍼졌다. 눈부신 빛이 방랑자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빛이 끝난 대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폭심지 중앙에 열기로 인해 하얗게 달궈진 돼지만이 아지랑이를 피우고 있었다. 방랑자는 그녀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그저 걸었다. 계속 걷던 방랑자는 한 협곡에 들어섰다. 협곡 사이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솥잎이 길을 알려주듯 날아왔다. 방랑자가 협곡의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눈앞에 숨겨진 마을이 나타났다. 들판을 가득 메운 꽃과 그녀를 닮은 얼굴의 여성들이 모여 사는 마을. 방랑자는 천천히 입구로 들어갔다. 여성들은 방랑자를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여기가 방주인가요? 아니요. 집이에요. 집이요? 누구의? 글쎄요. 다들 그냥 여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방랑자는 그들이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사한 뒤 마을을 떠났다. 방랑자가 떠난 언덕에 또 한 명의 그녀가 도착했다. 아까의 그녀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들은 알지 못한다. 왜 이곳에 오는지. 그럼에도 발걸음은 언제나 이 언덕을 향했다. 그렇게 이 마을이 만들어졌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던 그녀들이 결국 돌아오는 곳. 그녀는 전투병기라고 했다. 돌아갈 곳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았던 꽃은 100년 전 누군가 끝내 보지 못한 언덕에서 피어 있었다. 설계된 기억인지 진짜 그리움인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던 것도 영웅의 독백이었는지 어쩌면 그 구분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벚꽃이 지는 계절이었다. 방랑자는 철길 옆 벤치에 걸터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옆 자판기 앞에서 젊은 남자가 캔커피를 떨어뜨렸다. 방랑자가 몸을 굽혀 집어 건네자 남자는 멋쩍게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하나 더 당첨 축하해요. 마침 자판기에서 당첨 표시가 떴다. 남자는 하나 더 뽑아 방랑자에게 내밀었다. 공짜로 하나 더 나왔네요. 괜찮으시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커피를 마셨다.
벚꽃 한 잎이 남자의 캔 위에 내려앉았다. 남자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벚꽃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도서실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던 애가 있었어요. 말 한 번을 못 걸었는데, 고등학교 때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 읽고 있었어요. 안경 쓰고 긴 머리. 읽던 책이 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나침반. 말은 한 번도 못 걸었고요. 네. 근데 졸업식 날 용기 냈어요. 벚꽃나무 아래서 편지 건네면서 말했거든요.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 벚꽃보다 이쁜 사랑이야. 이렇게요. 남자는 말하고 나서 피식 웃었다.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운 듯했다. 그래서 두 분은? 그날 밤 고백하고 나서 우리 둘은 아침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그녀가 안 나왔어요. 연락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죠 뭐. 상처받으셨나요? 아니요. 이젠 뭐 오래된 얘기죠.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래 삭힌 사람의 말투였다. 그때 기차가 경적을 내며 지나갔다. 차단기가 내려가고 경고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철길 너머 건널목에서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남자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굳었다. 기차가 지나갔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선을 낮게 유지한 채 방랑자에게 짧게 인사하고 건너편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넜다. 아이가 흩날리는 벚꽃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방랑자 앞에서 그대로 넘어졌다. 아파. 방랑자가 몸을 낮춰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고마워, 오빠. 아이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곱슬머리. 눈 아래 작은 점. 괜찮아? 많이 다쳤어? 응, 괜찮아. 감사해요. 조카분이세요? 아니요, 딸이에요. 그렇군요. 여자의 시선이 잠깐 건너편으로 향했다. 남자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방랑자를 돌아보았다. 아까 그 남자분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요. 잠깐 옆에 앉게 됐어요. 그렇군요. 여자는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다 멈췄다. 방랑자를 보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날 만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날 밤에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 했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됐어요. 여자는 딸에게로 걸어갔다. 방랑자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벚꽃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아이가 크게 소리쳤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벚꽃이 너무 좋아. 우리 엄마는 벚꽃보다 이뻐. 그 순간이었다. 졸업식 날 벚꽃나무 아래 편지를 건네던 그 손이, 그 말이 되살아났다. 멀어지던 남자의 귓가에 아이가 외치던 말이 맴돌았다.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방랑자가 남자 곁을 지나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방랑자는 옅게 미소 지으며 그냥 걸어갔다. 벚꽃은 매년 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며 지나간 추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벚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꽃 잘에서 느꼈던 감정, 그날 함께했던 사람, 그때서야 할 수 있었던 말들.
벚꽃은 그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이었을지도. 그리고 그 그릇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사이 더 어린 손으로 건네진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딸깍 한 번이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성공담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흙먼지 낀 오솔길 끝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오래된 돌바닥 광장 한가운데 낡은 우물 하나가 있는. 반낭자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광장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돌 위에, 누군가는 벽에 기대. 일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었다. 영주의 땅에서 새벽부터 몸을 썼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굳었고 주머니는 늘 비었다.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었다. 다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편하고 빠른 길이.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칙칙 푸, 칙칙 푸. 증기를 내뿜으며 굴러오는 기묘한 탈 것이었다. 말도 없이, 마부도 없이 혼자 달려오는 검은 마차.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마차가 광장 한가운데 멈췄다. 문이 열렸다. 파펫을 쓴 뚱뚱한 남자가 검은 마차에서 내려섰다. 금태가 달린 검은 코트, 둥근 안경 아랜 빛이 반사돼 눈이 보이지 않았다. 한 손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병, 다른 손엔 황금 병따개. 목소리는 크고 둥글고 따뜻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여러분, 저도 예전엔 영주 밑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바뀌었어요. 저는 비법을 숨기지 않아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도 성공해야 하잖아요. 딸깍 이 성수 한 모금이면 그 피로가 싹 가십니다. 실제로 드셔보신 분이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미 수십 개 마을에서 검증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께는 제가 직접 성공 노하우도 공유해 드립니다. 사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제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걸 팔 수 있어요. 단 열 수 있는 건 이 황금 병따개 뿐입니다. 딱 30명만요. 이미 10명 가져가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앞줄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다. 등이 굽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바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장사꾼이 환하게 웃으며 병을 건넸다. 황금 병따개로 딸깍하고 뚜껑이 열렸다. 남자가 병을 기울여 한 모금 마셨다. 몸이 좀 깨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성수 아니야?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걸 본 손들이 앞다투어 올라왔다. 병따개를 사겠다는 손들이었다. 방랑자는 군중 뒤편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다.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군중의 흥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광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10살쯤 됐을까? 곱슬머리에 낡은 튜닉, 나무 그릇에 철숟가락. 군중이 또 들고 돈을 꺼내는 동안 아이는 그냥 밥을 먹고 있었다. 밥을 먹다 목이 막혔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물이 없었다. 눈에 띄는 건 아이 근처로 굴러온 황금빛 병 하나였다. 아이는 별 생각 없이 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려고 했다. 안 열렸다. 아이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철숟가락을 뚜껑 틈에 끼웠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목이 막혔고 손에 숟가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열었다. 으짜.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병이 열리는 순간 장사꾼의 코트 안에서 작은 책자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아이는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냥 궁금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너도 딸깍? 사기꾼 제1장 많이 번쩍해라 너를 동경하도록? 장사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안경알 너머 눈이 아이를 향해 고정됐다.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로 한 발, 두 발 물러서더니 마차 문을 열고 몸을 던졌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마차가 급발진했다. 앞바퀴 한쪽이 들렸다. 마차가 오른쪽으로 꺾이며 광장을 빠져나갔다. 그 뒤로 금빛 패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 나뒹구는 건 금이 아니었다. 황동과 칠이 벗겨진 나무판이었다. 황금 마차는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광장엔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손에 든 황금 병따개를 내려다보았다. 빛이 바랜 것처럼 보였다. 아까와 똑같은 물건인데 달라 보였다. 나 이미 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방랑자는 군중을 빠져나와 구석으로 걸어갔다. 아직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아이 옆에 가만히 섰다. 맛있었어? 밥은요? 물은 별로였어요. 방랑자는 작게 웃었다.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 위에 살짝 얹었다가 뗐다. 그리고 마을을 나섰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를 섞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90%의 진실 안에 10%의 거짓을 섞어 포장해 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화면 속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을 것이다. 딸깍 한 번이면 된다고.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정한 얼굴로. 하지만 병을 연 건 병따개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다. 그냥 밥 먹다 목이 막힌 아이였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목마름이 있고 자신만의 숟가락이 있다. 병을 따는 의지까지.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도시엔 젊은 얼굴만 가득했다. 웃음도, 대화도, 활기도 있었다. 하지만 방랑자는 느꼈다. 그곳에 없는 것들을. 방랑자는 도시를 걷다가 어느 빌딩의 옥상에 도착했다. 옥상에는 윙슈트를 점검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방랑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이에요? 표정이 좀 다르네요. 다르다고요? 이 도시 사람들과요. 다들 뭔가 찾는 눈빛이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있어요. 그것도 강렬하게. 저도 그런 눈빛이었는데 옛날엔.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필요가 없죠. 영원히 즐길 수 있으니까. 청년은 방랑자에게 설명했다. 이 도시는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극복해서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인구들을 느낀 방랑자의 질문에 청년이 대답했다. 서민들이요? 다들 데이터로 영원히 살고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거기도 직업 있고 집 있고 뭐 나름 사는 거죠. 애는 안 낳지만 거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은 원에서 들어간 건가요? 글쎄요. 자이든 타이든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은 그들도 익숙해졌을걸요? 당신들은요? 우리요? 우린 다르죠. 여기 칩 하나면 돼요. 죽는 순간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고 새 몸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두렵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닐까요? 죽음을 극복한 거잖아요. 청년은 웃었다. 하지만 방랑자는 그 웃음 뒤에서 무언가 오래된 공허를 보았다.
청년이 윙슈트를 입고 난간에 올라 뛰어내리기 전에 방랑자에게 말했다. 가끔은 죽기 직전까지 즐기다가 죽는 게 더 짜릿하거든요. 청년은 웃으며 뛰어내렸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무언가가 빌딩 창문에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는 건물 내 클론 배양실에서 눈을 떴다. 새롭고 건강한 몸, 완벽한 느낌. 복도를 나오다가 방랑자와 마주친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기다렸죠? 이번엔 저번보다 더 멀리 날아갔는데 또 실패했네요. 새 몸은 역시 좋네. 어깨가 좀 뻣뻣하긴 하지만. 괜찮은 건가요? 네? 죽은 거요? 뭐 늘 있는 일인데요, 뭐. 청년은 방랑자에게 더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으로 함께 들어간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피투성이의 청년. 아까 옥상에서 방랑자와 만났던 그였다. 그는 온몸이 찢겨 피를 흘리며 기어왔다. 그리고 거실 안에서 자신과 마주쳤다. 저건 뭐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내가 진짠데. 서버 오류인가? 왜 저게 아직 살아있어? 가끔 저러더라고요. 빨리 치워요, 로봇. 바닥에 남은 먼지와 핏자국을 청소 로봇이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글쎄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새 몸이면 그럴 일 없을 텐데 말이죠. 방랑자는 청소 로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났다. 벌써 가게요? 좀 더 대화하고 싶은데.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겼다고 했다. 하지만 방랑자가 본 건 자신의 비명을 외면하는 눈이었다. 성인은 데이터로 갇혔고 권력자는 클론으로 갇혔다. 감옥의 모양이 다를 뿐 결국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죽음을 없앤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내면의 비명을 듣지 않고 즐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만이 남아버린 멈춰버린 세계였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왕국역 889년 8월의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있었다. 성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그 굳은 표정 아래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방랑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방랑자의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흘러들어왔다. 숫자, 날짜, 그리고 두려움. 오늘이 8월 8일이야. 오늘 밤 9시가 되면 끝난다고. 예언가가 그랬잖아. 889년 8월 8일 9시. 이 왕국은 끝난다고.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야. 근데 왕국에서 공식으로 경계령을 내렸잖아. 오늘 밤 9시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방랑자는 멈춰섰다. 왕국 전체가 하나의 숫자를 향해 숨을 참고 있었다. 889. 그 세 자리 숫자가 이 도시의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골목 깊숙한 곳, 오래된 벽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작은 손자국들이 돌 위에 새겨져 있었다. 아이들의 것이었다. 방랑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자국은 차갑고 오래되어 있었다.
이 손자국을 남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 왕국의 누구도 묻지 않는 것 같았다. 방랑자가 성벽 그늘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이 있었다.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사냥꾼이 아니었다. 오래 기다려온 자들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외지인인가요? 길을 잘못 들었군요. 그저 발길 따라 걷다 보니 온 것뿐입니다. 오늘 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이 왕국은 오늘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예언 때문인가요? 그딴 예언 따위 우리가 멸망시킬 겁니다. 왕국력 800년대부터였어요. 8월 8일 9시에 태어난 아이는 불길하다는 법령이 내려졌죠. 왕국의 명령이었고 부모들은 따랐어요. 단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사겨버린 감정처럼. 대부분은 죽었어요. 버려지는 날 밤에. 근데 살아남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다음에 버려진 애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버려진 애들도 계속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절반은 왕국 밖으로 보냈어요. 아직 어린애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끝낼 거니까. 소년이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 9시.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만든 숫자로 저들을 끝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여러분을 만들기도 했죠. 침묵이 흘렀다. 방랑자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린 그 숫자로 버려졌으니까. 방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 숫자를 없애려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로 살아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방랑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녀 스스로가 안고 가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글쎄요. 스스로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방랑자는 천천히 폐허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횃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9시가 되기 전이었다. 왕국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889라는 숫자에 눌린 공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웃이 이웃을 의심했다. 8월 8일에 태어난 자를 숨겨두었다는 이유로, 889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두가 믿었다. 너지? 너 매일 우리 가게의 8번 메뉴를 매주 8번 먹었잖아. 9시에 날 죽일 거지? 너야말로 매일 8시 8분에 산책하고 있던 거 봤어. 한 달에 9번. 군중들이 서로를 향해 숫자를 들이밀며 의심했다. 누군가가 칼을 들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다. 서로가 서로에게 889의 의미를 붙이며 결국 숫자가 의미 없어질 만큼 많은 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결사단이 성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적은 이미 없었다. 왕국은 스스로의 공포에 삼켜지고 있었다. 다 끝났어.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다 끝났어. 오랫동안 갈아온 칼날이 향할 곳을 잃었다. 그것은 승리의 오심이 아니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자신들의 손이 아닌 곳에서 끝나버린 자들의 소리였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누구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없애려 했던 건지 이 숫자로 살아온 건지. 단장의 손에서 검이 소리 없이 땅에 떨어졌다. 예언가가 진실을 보았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방랑자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예언이 아니었다. 숫자를 믿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삶 전체를 묶어온 자들도.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믿는 순간 세상은 그 모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서운 것은 예언이 아니다. 예언보다 먼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아침이 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왕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건드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녀가 조용히 들어와 침대 옆 물을 새 것으로 갈아 놓았다. 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왕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 왕자는 매일 아침 이 창가에 섰다. 시장이 열리고 백성들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벽 너머까지 들려왔다. 오늘도 그의 왕국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 낯선 이가 보였다. 노란 외투를 걸친 여행자. 천천히 혼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왕자는 직접 성문 밖으로 나왔다. 양옆으로 기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갑옷에 빛이 반사되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왕자는 낯선 여행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외부 손님이 찾아온 것이 기쁜 듯했다. 어서 오시오. 먼 길을 오셨군. 이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하오. 감사합니다. 마침 잘 오셨어. 오늘 밤 연회가 열릴 참이었는데 손님이 생겼으니 더욱 좋겠군. 식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황금빛 촛불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적어도 왕자의 눈에는. 방랑자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왕자가 황금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시오, 드시오. 우리 왕국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것이오. 오는 길에 먹은 게 있어서요. 그렇소? 아쉽군. 오늘 포도주는 특히 훌륭한데. 보시오. 저 넓은 들판이 전부 우리 왕국이요. 백성들은 풍요롭고 창고엔 양식이 가득하지. 나는 이 나라를 더욱 번성하게 만들 것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연금술이요. 수백 년을 연구했어. 이 기술로 왕국의 모든 이들이 굶주림을 모르고 살게 되었지. 그렇군요. 왕자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방랑자는 그 진심의 깊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며 방랑자는 보았다. 기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텅 빈 갑옷만이 남아 있었다. 식탁이 있던 자리엔 먼지와 잔해뿐이었다. 왕자의 눈에는 여전히 찬란한 연회가 보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눈을 탓할 수 없었다.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 방랑자가 성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딜 가시오? 연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방랑자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좋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소. 내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요. 내가 이 나라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요. 짧은 침묵.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난 게 언제입니까? 노인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랑자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기다리시오. 기다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오. 여긴 낙원이야. 내 백성들은 살아있어. 다 살아있단 말이요. 방랑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방랑자가 패성을 빠져나왔다. 그는 품에서 책을 꺼냈다. 패성에서 찾은 역사서였다. 엘프력 301년 왕자 전하께서 연금술을 완성하셨다. 굶주림이 사라졌다. 왕국은 낙원이 되었다. 엘프력 338년 장인들이 작업장 문을 닫기 시작했다.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미 모든 것이 있으니까. 엘프력 412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를 낳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도시에 퍼졌다. 엘프력 503년 광장이 텅 비었다.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싸울 것도 나눌 것도 함께할 이유도 없었다. 엘프력 887년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자들이 생겨났다. 고통이 없었다. 그냥 이유가 없었다. 엘프력 1372년 마지막 엘프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왕자 전하는 그 자리에 계셨다. 혼자. 왕국의 멸망 원인은 전쟁도 역병도 기근도 아니었다. 풍요가 살아야 할 이유를 지웠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선의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람들을 아꼈다. 그가 만든 낙원은 진짜였다. 굶주림도 고통도 결핍도 없었다. 하지만 결핍이 사라지자 방향도 사라졌다. 방향이 사라지자 이유도 사라졌다. 이유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조용히 스스로 고통 없이. 그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인류를 위한 낙원을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 무엇을 지울지는 아마 설계자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철로 된 벽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굶주리는 자도 추위에 떠는 자도 없었다. 먹을 것은 언제나 채워졌고 잠자리는 항상 따뜻했다. 방랑자는 그 거대한 침묵 속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판기 앞에는 줄이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음식을 받아든 손들은 그냥 돌아섰다. 놀이터가 있었다. 그네도 미끄럼틀도 그대로였다. 아이는 없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가족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 얼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랑자의 발걸음이 천천히 느려졌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남자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를 걷던 방랑자는 계단에 앉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방랑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마을의 남자분들은 어디 계신 건가요?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치 오래 하지 않던 말을 꺼내듯. 남은 남자는 이제 저 집에 사는 노인 한 분뿐이에요. 처음에는 낙원이었다고 여성은 말했다. 먹을 것은 끊이지 않았다. 공간은 넉넉했고 아픈 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번성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간은 같았지만 사람은 넘쳐났다. 부딪히고 밀치고 서열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자식이 태어나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무리가 나타났다. 싸우지도 않고 번식하지도 않는 남자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만 시간을 썼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계속 원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하나씩 스스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남은 건 저 집의 노인 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방랑자는 그녀가 알려준 집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고 열려있는 문. 방랑자는 천천히 들어가 집을 살펴보다가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았다. 그저 반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방랑자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낮게 물었다. 오래 사셨군요.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왔다. 피곤해. 그것이 전부였다.
방랑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자유군. 눈이 감겼다. 숨이 멎었다. 바닥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남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풍요가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을의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었고 위협이 없었고 싸워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 끝에 남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작은 생명 하나였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빼앗겼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실험 안에 있는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연기는 쉬지 않았다. 굴뚝에서, 균열에서, 땅 아래 어딘가에서. 이 도시의 하늘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맑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무너진 황동 건물들, 녹슨 파이프들. 강물은 검고 두꺼웠다. 방랑자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거리를 훑었다. 이상했다. 분명 폐허인데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모두가 황동 고글을 쓰고 있었다. 관자노미까지 덮는 크기였다. 귀 뒤로 가느다란 파이프가 이어졌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처럼. 상인은 썩은 물건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손님은 그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은 오염된 물웅덩이 옆에서 뛰어놀았다. 노인은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랑자는 고글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세상이었다. 광장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검은 물을 마셨다. 회색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고글 너머로 그들의 눈에는 분명 다른 것이 보이고 있을 것이었다. 맑은 물, 풍성한 음식, 번영하는 도시. 방랑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다만 바라볼 뿐이었다. 군중 속에서 방랑자의 시선이 멈췄다. 광장 가장자리, 무너진 돌계단 위. 소녀가 혼자 앉아 있었다. 12살 남짓, 잿빛 원피스의 황동고글.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고글 너머로. 방랑자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 작은 사고였다. 방랑자가 그녀를 지나친 뒤 일어난 소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고글이 하늘 위를 날았다. 소녀가 눈을 떴다. 맨눈으로.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녀의 눈이 천천히 거리를 훑었다. 무너진 건물들, 검은 강, 회색 하늘. 축제 소리가 멀게 들렸다. 이 도시가 내는 진짜 소리가 그 아래로 스며들었다. 소녀가 고글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한데? 두려움이 아니었다. 혐오도 아니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는데 소녀는 다만 잠깐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어른들이 달려왔다. 그들이 입을 열기 전에 소녀가 먼저 손을 뻗었다. 천천히, 스스로. 고글이 다시 얼굴 위에 올라앉았다. 소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의문이 사라졌다. 혼란이 사라졌다. 뭐, 됐나? 이게 더 이뻐. 다시 공백의 미소. 어른들이 멈췄다. 달려오던 발걸음이 멎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다. 강제하지 않아도 됐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으므로. 소녀가 방랑자를 올려다봤다. 고글 너머로.
흐릿한 렌즈 너머로.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깐 시선이 교차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아이는 잠깐 진실을 보았다. 아름답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차갑고 낡고 부서진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 명령한 사람도 없었다. 렌즈 속의 세상이 그녀에게 현실이자 행복이었다. 누군가는 처음에 거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세계에 남은 사람들은 이미 렌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 뿐이었다. 거스르는 법도 스스로 나아가는 법도 잊은 채 그저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한 삶이었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구수한 돼지뼈 냄새와 다대기 향, 그리고 그 아래 깔리는 삶은 고기의 냄새. 방랑자가 알던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긴장을 풀었다. 아직 이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정부는 금일부터 긴축 재정 예산으로 인해 기본 토큰을 기존의 3분의 2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뭐야, 총각. 돈은 안 받아요. 네? 토큰으로 줘요, 토큰. 스마트 토큰페이 몰라? 스마트 토큰페이요? 에이, 진짜. 토큰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총각 어디 시골에서 왔어? 정부에서 매달 주는 기본 토큰도 없어요? 요즘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네. 찻장사는 원래 이런 손님 받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총각이네. 오늘만 공짜로 먹여줄 테니까 가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낡은 결제 단말기 옆에 빅테크 메가코프 로고 스티커를 붙여두고 있었다. 방랑자의 기억 속 편의점 카드 스티커처럼 아무렇지 않게. 겉으로는 평범한 도시였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차는 소리 없이 달렸고 거리는 깨끗했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자율주행차들이 소리 없이 거리를 달렸다. 사람들의 눈앞엔 투명한 길 안내가 떠 있었다. 어디를 가든 어떻게 가든 토큰만 있으면. 그리고 토큰이 떨어지는 순간 월간 내비게이션 토큰이 소진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선 곳이 됐다. 광장 한켠에서 사람들이 편말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습 토큰이 부족합니다. 기부 부탁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생명 유지 토큰을 기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가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다. 빅테크 메가코프 직영 병원에서는 완벽한 자동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구경병원 창고에서는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정부 할당 공공진료 토큰이 초과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정부 할당 공공진료 토큰이 초과되었습니다. 생명도 쿼터가 생겼다. 도시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메가코프의 이름으로. 어느 기업의 인프라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의 주인이 달렸다. 방랑자는 경계선 근처에서 멈췄다. 연결된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입 거부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분명히 엑스랜드 토큰 결제했어요. 이번 달 기본 토큰으로. 억지 부리셔도 확인 안 되면 이용 못 하십니다. 다음 분.
입장하세요.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랑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저녁이 되었다. 방랑자는 을씨년해 보이는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많은 집이 멈췄다. 조명도, 환기도, 현관문도. 토큰이 끊기면 집도 감옥이 됐다. 괜찮으세요? 토큰이 끊겼어요. 이번 달치가.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 스마트 도어락이요. 토큰 없으면 안 열려요. 다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기획자였어요. 그러다가 기술 발달하면서 일자리 없어지고 영상 크리에이터로 전향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때는 혼자 가능해졌거든요. 무료 툴 여러 개 써서 어찌어찌 완성했었어요. 그게 내 방식이었는데. 만드는 걸 좋아하셨군요. 이제 그렇게 못하죠. 2개 남았어요. 쓸 수 있는 툴이. 나머지는 무료로 쓸 수 없는 수준이거나 요금제 올라가거나 서비스 종료됐거나. 근데 그 2개도 이번 달부터 토큰 배율 올린대요. 기본 토큰으로는 하루에 영상 30초도 못 만들어요. 누구에게 공평한 세상이 온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 말 기억해요? 몇 년 전에 다들 기술 발전에 밀려서 쉬는 사람들 독려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돈이 토큰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똑같고 그때보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줄었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걸 원했다는 걸 미리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 쓰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데 이제 기본 토큰이라는 이름에 돈을 던져주며 불만을 잠재우지만 몇십 년 전부터 그들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만든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디어나 기획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내 창의성까지 그들의 지능을 키우는 거름으로 쓰이고 버려진 거예요. 화도 못 내요. 그들이 서버를 끄면 난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으니까 디지털 소장농인 거죠.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할 수 없었다. 해결할 수도 없었다. 이 세계는 박필 타이밍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일지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긴 방랑자는 아침에 식사한 국밥집 앞에 다시 도착했다. 할머니는 아직 장사를 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 다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일 국제기업기구 U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행복도는 이전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존 5섹터 엑슬랜드 3사가 이뤄낸 쾌거이며 다음 평화상으로는 엑슬랜드 대표를 추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슬랜드 대표가 화성 탐사 도중 지구로 보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본 토큰이 생기고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다. 만들어야 할 이유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조금씩 사라졌으니까. 그 남자의 창의성은 시스템을 살찌우는 데 쓰이다 버려졌다. 그것을 폭력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거대한 해일 속에 던져진 채 사람들은 그 바닷물에 몸을 맡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끝에서조차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스스로 헤엄쳐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어느 세계에나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길이 있다. 방랑자는 그런 길을 좋아했다. 새롭고 처음 보는 길. 이 세계의 시골길도 그런 길이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소란이 왔다. 방송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산에 평생을 돌탑을 쌓는 노인이 있다고 했다. 방랑자는 모른다고 했다. 옅게 웃으며. 옆에 있던 할머니는 달랐다. 카메라가 그녀에게 향하자 PD가 먼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는 그 말을 받아 자신의 감정처럼 말했다. 꽃단장을 하고 준비된 장소에서. 방랑자는 그것을 지켜봤다. 방송팀은 산을 올랐다. 장비를 들고 땀을 흘리며 서로 격려하며. 방랑자는 그들을 따라갔다. 조용히 혼자. 거대한 그것이 있었다. 돌들이 쌓여 하늘을 향해 오른 것.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것. 노인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오늘의 돌을 고르고 있었다. 카메라도 박수도 기록하는 이도 없던 세월 동안 그는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었다. 방송팀은 숨을 삼켰다. 그들은 저마다 답을 갖고 있었다. 이 탑은 인간 의지의 숭고한 기념비입니다. 한 인간이 문명에 맞서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노인의 행위는 명백히 종교적 의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고대 산신신앙의 부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행동을 노동소외에 대한 원초적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스템이 빼앗은 것을 돌로 되찾으려는 일종의 행위 예술적인 몸부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오늘의 돌을 고르고 있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마지막 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숨을 참았다. 카페에서, 가정집에서, 광장에서, 사무실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돌이 올라가고 있었다. 돌이 올라갔다. 세상이 소리쳤다.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인이 이룬 것을 칭송했다.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세계가 환호했다. 그리고 노인이 몸을 굽혔다.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망치 소리는 한 번이었다. 돌들이 내려왔다. 평생이 내려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카페에서도, 광장에서도, 산 위에서도. 세상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노인은 돌 하나를 집었다. 내려놓았다. 살펴보았다. 조금 틀었다. 군중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쌓는다는 것. 그것이 노인이 돌을 쌓는 이유기도 했다. 세상은 늘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한다. 저것을 향해 달려라. 어떤 이는 달렸다. 끝까지. 그리고 도착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조차도. 노인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돌을 고르고 있었다. 제자리에서. 그리고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